같은 7년의 원정이었지만 왜군은 장기간의 원정에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죠. 장기간의 전쟁이 될 게 거의 명백해진 상황에서 극심한 현지 약탈은 자충수일 뿐인데 이거를 몰랐던 겁니다. 얘는 그냥 얘네가 해온 대로 한 거예요. 자, 7년의 원정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말한 거지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선 정벌 하려고 한 것도 7년간의 원정이고 카이사르의 갈랴 원정도 물론 갈랴 원정기가 8년치까지 있지만은 사실상 7년 만에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7년 만에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7년의 원정들인데 하나는 실패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둘을 주로 병창 기술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자마자 바로 이제 할 거예요. 이게 종합을 해보면은 약간 이거 비하의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사회 문물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사회에서의 원정이었다. 내가 보기에 지들끼리 원정도 아니야. 그건 전쟁이죠. 아무튼 자 제가 최근에 갈랴 원정기를 보다가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이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영상을. 근데 7년간의 원정하니까 뭔가 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7년의 전쟁 뭐가 또 있는데 임진왜란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임진왜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왜군의 입장에서 보면 7년간의 장거리 대외 원정이잖아요. 조선 졸라 선진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병참 체계든 뭐든 조선이 일본보다 선진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능해서 그랬던 거지. 그리고 갈랴 원정도 로마군의 7년간의 장거리 대외 원정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뤄보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자 한쪽은 성공했고 한쪽은 대실패했고 한쪽은 또 성공을 했죠. 근데 왜 한쪽이 대성공이었지? 그쵸? 왠지 비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쵸. 자, 히데요시 사실상 조선 정복 실패했다고 말을 아까 했고요. 근데 이런 인식 있잖아요. 그 왜군이 전쟁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콩푸님 그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병참 체계가 있어요. 물론 그런 외교적인 관점으로 봐도 재밌었겠죠? 그런 정치 외교적인 관점도 한번 정리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MJ님. 제 라이브에서 말했는데, 대외 원정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랑 군 경험 있잖아요. 전쟁 경험이 있어요. 이걸로 파죽지세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네들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게 있었고,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갈리아를 평정을 했죠. 아예 평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때까지 갈리아 모든 지역이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만도 아니요. 네로 황제 이전까지 이 황제 가문의 직속 클리엔테스로서 아주 충성스럽게 복무를 하죠. 아예 평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데 어떻게 7년 만에 카이사르는 수많은 야만 부족들, 반란군들, 게르만족, 브리타니아, 로마 본국의 견제까지 극복을 했을까? 그리고 성공을 했을까? 재밌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뭐가 달랐을까? 주로 병참 체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키워드는 뭐냐면 장거리 대외 원정의 경험의 유무예요. 이따가 제가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덧붙여 볼게요. 이게 왜군이 부랴부랴 늦게 군정을 실시해가지고 조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이때 얼기설기 만든 조세표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군은 딱 봐도 수백 년간 걸친 장거리 대외 원정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죠. 얘네는 수백 년간 장거리 원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포인트도 이따가 다 볼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말해도 포에니 전쟁, 미트리다테스 원정, 그리고 세르토리오스 원정, 요거 술라 시절에 이거 스페인 원정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폼페이우스가 한 건데 그리고 폼페이우스의 동방 원정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왜군은 전쟁 경험은 많아요. 수백 년간의 전쟁 경험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일본 내부에서의 전쟁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일본 내부에서의 전쟁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의외였던 게 뭐냐면은 영토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리고 얘네가 아까 말했다시피 수백 년간 전쟁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임진왜란 보니까 로마군의 병참 기술도 보면은 재밌어요. 그 동맹 부족의 동영지를 만들어가지고 후원받고 그러거든요. 그럼 일본 애들도 뭔가 좀 흥미로운 병참 기술이 있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너무 무식한 거예요. 뭔가 없어. 어떻게 이런 걸로 전쟁할 생각을 했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정리하기 전까지는 왜군이 장기간의 전쟁 경험이 있다고 해서 뭔가 신박한 병참 경험이 있나 했는데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얘네 진짜 무력 있잖아요. 그냥 칼싸움밖에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뛰고 칼싸움하는 그때 육체적인 단련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네가 도대체 어떤 병참 기술이 있었다는 거냐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일본인들이 일본식 봉건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따라서 이들의 병참이 일본식 봉건 사회적 병참일 거라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홍프님, 여기 독특한 게요. 이게 원정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국 내에서의 장거리 원정은 분명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외 원정, 해외로 원정을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경험 차이가 엄청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쭉 설명해 볼게요. 자, 다이묘들의 전쟁을 한번 봅시다. 결국에 당시 봉건사회 전쟁이 다 다이묘들의 전쟁이잖아요. 이게 다이묘의 자체 병력과 병참 플러스 다이묘들이 가신들도 야, 칼 들고 뛰어와, 사시미 들고 뛰어와 이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가신들도 다이묘들이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신들도 자체 병력이랑 자체 병참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이묘랑 가신들의 각자 도생 병참인 겁니다. 일단 여기서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병참 망하겠다. 얘네가 천하를 통일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을 통일했다고 하는데, 얘네가 병량이나 병참도 본국과 진지에서 지속적으로 병참하여 보급하는 게 완전 늦게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도 사실상 임진왜란 때 나왔어요. 임진왜란 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것도 전국시대 동안 이게 잘 발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왜군도 장기간의 전쟁을 한번 해봤을 텐데 대외 원정은 아니라도 오랫동안 전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장기간의 장기간의 전쟁을 했냐, 장기전을 했냐? 보통은 일정 기간치의 병량을 미리 모아둔 채로 출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1년치 병량 이게 모아놓고 이제 깎아먹으면서 시간을 이제 때우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정해둔 일정 기간 동안 성과가 없이 병량이 떨어지면 이제 패배하여서 퇴각하거나 인정하는 거죠. 아니면 현지에서 약탈하는 거예요. 이제 왜군들의 이 병참에서는 약탈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약탈이 없으면 얘네들 병참을 이해를 못해요. 약탈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병참입니다. 나중에 계속 말하겠는데 이게 전반적인 중앙 집권적인 병참 체계는 명나라랑 조선이 월등히 발전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국에서 꾸준히 징발해가지고 장거리로 운송하고 병참하는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각지에 이제 물산이 나고 뭐 쌀이 나고 곡식이 나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서 계속해서 징발해가지고 꾸준히 보내는 체계. 이건 조선이랑 명나라가 월등해요. 이거는. 네, 맞아요. MJ님. 맞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한 게 뭐다? 얘네는 장거리 병참 기술이 빈약했다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또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도 좀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는 장거리 대외 원정을 하잖아요. 대외 원정을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사전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임진왜란을 추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다이묘들, 가신들도 그렇고 조선 정벌이다라고 하면은 조선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투입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요. 왜군이 아주 자,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임진왜란의 사전 계획 또한 이후에 틀어지는 모든 이 상황들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얘네가 이제 조선의 정치제도,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뭘 이해해서 빚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세히 말할 거예요. 얘네 진짜 조선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구나 라는 딱 그런 생각 한번 듭니다. 근데 반면에 로마군은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이 갈리아 원정하려고 갈리아 원정을 염두에 두고 히스파니아 원정까지 했습니다. 히스파니아 원정 때 정예병도 양성하고 이제 로마식 병참도 배우고 참모도 키우고 갈리아 지역이랑 히스파니아가 붙어 있잖아요. 갈리아 지역에 대한 정보도 계속 입수합니다. 진짜 수년간 갈리아 원정 하려고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가요.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모든 원정에서 계속 클리엔텔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댓글에서 계속 시달렸던 게 왜 이렇게 클리엔텔라를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유튜브들을 봐도 왜 클리엔텔라를 그렇게 설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클리엔텔라 모르면 로마 공화국 역사를 이해를 못해요. 이후에 원수정도 이해를 못하고 왜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로 넘겨주는 이 재정을 이 황제 이 권위를 안정화시키려고 할 때 그토록 원로원이랑 타협을 했고 그 파밀리아를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했고 이 클렌텔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이 클렌텔라 모르면 로마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클렌텔라로 알아보는 로마사 키오노 나나미여사 비판 이런 거 다 만들었던 건데 왜 이걸 아무도 설명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로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무튼 이는 이 클렌텔라적인 수완이요. 계속 말했지만 이거는 로마인들의 핏줄에 박혀 있어요. 이거 클렌텔라로 설명하는 로마사 그 천년사 로마 2000년사 요약에서 충분히 말했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은 로마 공화국이 다부족 연맹 공화국이잖아요. 부족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연맹까지 한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부족들의 문화를 타협하고 조정하며 정치를 해온 전통이 있어요. 이게 로마인들의 핏줄에 그냥 서려 있는 겁니다. 이들의 그냥 당연한 문화예요. 그럼 뭐다? 대외 원정을 할 때도 이러한 클리엔텔라적인 수완이 발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지에서 정복을 하고 있는 그 현지에서 아주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폼페이우스든 아니면은 뭐 카이사르든 심지어 이 삼림 전쟁 때든 아니면 뭐 이 포에니 전쟁 때든 로마군은 어디를 가나 다 동맹 부족을 만들어요. 어딜 가든 다 동맹 부족이 나타나가지고 보급을 해줍니다. 현지에서 우호 부족, 동맹국을 만들어둔 다음에 그들로부터 병참 대부분을 후원을 받아요. 병참을 후원받아요. 이상하죠? 자기들은 침략을 당한 거고 정복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군을 후원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콩푸님의 그 지적이 사실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조선은 정치적으로 통합돼 있고 갈리아는 분열돼 있지 않았냐. 그 카이사르가 아마 그것도 이용을 한 것 같군요. 그리고 갈리아 망국사에서도 그것도 말했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대부분 이제 해결해주려 카이사르가. 왜냐면은 병참을 후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클렌텔라적으로 봤을 때 카이사르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죠. 주거니 맞거니. 이후에 자세히 한번 말해볼 겁니다. 그래서 로마군에게 정복이 끝났다는 건 사실상 통치도 끝났다는 거예요. 자, 정복이 끝났다? 사실상 현지 동맹 우호 부족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호 부족을 통한 대리 통치에 능하고 갈리아 원정 때는 이 하이두이족의 포지션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7년 차의 위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폼페이우스의 동방 정복. 다시 말해 곧 설명할 갈리아 원정 모두에서 이게 다 드러나고요.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히데요시 드디어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난세를 통합했어요. 이제 군사력도 많아요. 군사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화가 됐습니다. 경제력도 뛰어나요. 야, 이제 아주 월등해. 나 짱짱맨이야. 당연히 대륙 진출의 야심을 품을 수도 있겠죠. 대륙 진출합니다. 자, 히데요시의 야심 자체야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군은 장거리 대외 원정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다 꼬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이제 병참 문제 꼬이고요. 그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미리 스포하자면은 그게 이제 선조가 도망가는 거 예측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콩푸님. 사실 일본을 제대로 통일했다고 보는 것도 애매하죠. 그냥 힘이 엄청 셌다. 그냥 힘이 아주 셌다. 앞으로 계속 보겠는데, 히데요시가 조선 원정을 할 때 세운 병참 계획과 통치 계획, 그 모든 게 다 조잡해요. 이거는 각 도마다 이 군정 실시하는 그게 있어요. 대관소라고 하거든요. 대관소 소치하는 계획도 아주 조잡하고. 근데 조잡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냥 영주들 중에서 제일 강한 애죠. 자, 일본인들의 사회는 최상층의 덴노가 있고 그 밑에 쇼군, 다이묘, 무사 이런 애들이 통치하는 상대적으로 상무적인 사회죠. 또한 토지를 둘러싼 알력 다툼이 아주 강합니다. 서로 땅 따먹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섬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원정을 간다는 걸 못 해봤겠죠. 사회 문화는 불교와 유학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사무라이 간의 충돌 문화는 유학적인 의개념으로 통솔합니다. 저번에 시오노 나나미 비판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었죠. 그쵸, 연합의 맹주 느낌입니다. 그래서 병참이 거기서 또 대대로 꼬입니다. 이게 그 일본 열도에서 병참할 을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외 원정을 하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이따 한번 말해볼게요. 자, 아무튼 온인의 난 이후에 뭐 전국 시대가 되고요. 전국의 다이묘들이 패권 두고 막 이렇게 뭐 투닥투닥 싸우죠. 그래서 각지의 다이묘들은 봉건 사회의 영지 장원에서 백성과 무사들을 거느리면서 각자 나름의 사회를 구축합니다.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쨌든 간에 이 전국 시대 동안에 오랜 전쟁 경험을 겪었으니까 전투 경험과 병참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임란 초기에는 파죽지세로 이제 올라오죠.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싸움은 겁나게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과 전쟁 개시 1년 만에, 사실 1년 만에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잘 쳐준 거고 1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병참 문제가 터집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병참 문제가 발생해요. 3개월 만에. 또 말해보면 아주 웃깁니다. 이게 고니시의 부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왜군 병력이 공세 종말점을 스스로 맞이하기도 하고, 이게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진짜. 다이묘들은 보급이 안 되니까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현지 징발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약탈까지 자행하고 정말 조잡했던 병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한 분기 만에 바로 공세 종말점에 도달해가지고 폭망합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했던 질문이죠. 얘네는 정말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얘네 땅도 넓으니까 장거리 원정을 해봤을 법도 한데 왜 장거리 원정에 부적합한 병참을 했냐, 그리고 그 병참의 모델이 도대체 뭐였냐, 그러니까 한번 이제부터 자세히 보는 거예요. 얘네는 이 미개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뭐한데 이렇게 평가밖에 안 돼요. 뭐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이것도 비하임이라고 가지고 뭐 일본 출신 분이 갑자기 저를 고소하는 거 아니겠죠? 아무튼 미개한 사회문물제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주 어중간하거든요. 중앙 집권적인 문물이 발전한 국가적인 병참이 아니요. 뭔 소리냐? 중앙 집권적이면은 뭐 어디 뭐 여기 중앙 정부가 있으면 여기서 보급해가지고 다 공급할 거 아니요? 아니면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각지의 다이묘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병참을 다 해요. 이렇게 좀 놀랐습니다. 야 저러니까 병참이 안 되지 싶었고,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의 다이묘들을 묶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이게 군사적 경험에만 몰빵해서 발전한 탓에 이 대외 원정을 뒷받침할 사회적인 문물이랑 제도가 없어요. 사회적인 문물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자, 일본인들의 사회, 봉건 사회죠. 사회적 신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병참을 하려면 당시 사회도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도 말했던 거죠. 쭉 빙 돌아온 건데, 자, 당시 왜군이 어떤 병참을 했는가 한번 보면은 다이묘랑 가신들이 있죠. 얘네가 각자 도생을 해요. 자, 각자 도생. 이게 뭔 개소리냐. 지도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지도가 있죠. 여기 예를 들어 뭐 한반도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일본 현지에서 예를 들어 이런데 물류센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같이 가면은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아주 놀랍게도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갑니다. 각자 대마도를 거쳐서 가요. 각자 대마도를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 대마도가 허브는 되는데 대마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미친 왜 이렇게 난잡하게 들어와가지고 이 부산스럽게 굴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지금 떠오른 건데 이게 그거잖아요. 왜 한국의 물류가 개판이냐? 왜 한국의 물류가 개판이냐? 이거는 그 슈카님 방송 보고 안 거를 말하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농업이 영세해서 이 영세한 이 농장들, 농민분들이 따로따로 택배비 하나씩 낸다는 거죠. 택배비 한 번, 두 번, 세 번 내요. 그 순식간에 물류비가 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미국처럼 뭐야, 이 농지가 넓고 기업형이면은 그냥 물류비 한 번만 내면 되잖아요. 그쵸? 이래가지고 물류가 한국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당시 일본 애들 병참이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한 번 하면 되는 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각 다이묘들 밑에 있는 가신들마다 다 물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놀랐어요. 와, 씨, 이렇게 되나? 도대체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마도 허브. 아무튼 그래서 다이묘랑 가신 간의 각자 도생으로 보급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제 현지 약탈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A 다이묘가 말합니다. 야, 나 B랑 전쟁할 거야. 니네 다 사시미 들고 와. 병량 들고 와. 한솥 도시락 들고 와. 하는 거죠. 가신들은 다이묘의 명에 따라서, 의에 따라서 입각해서 참전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다이묘가 지가 전쟁하는데 얘 전쟁이잖아요. 얘 전쟁인데 왜 밑에 있는 가신들이 각자 돈 쓰고 각자 돈이랑 병사를 쓰면서 전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기 돈 쓰는 건데. 근데 이게 유학적인 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건 시오노 나나미 비판 영상에서 설명한 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가 로마인들의 피데스랑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의예요. 자, 아무튼 가신 CD는 다이묘의 명에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럼 얘네들 병량은 어떻게 준비하냐? 병량은 어떻게 준비해? 야, 니네 땅에서 징발해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묘가 원칙적으로 이들 병참을 지원해줄 의무는 없었어요. 이게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할 때도 자기 부대에 보급하는 것만 보급하지, 다른 밑에 있는 다이묘들한테는 그냥 명령만 해요. 야, 니네 거 병량 어디까지 수송해. 끝이에요. 원칙적으로 가신들은 각자의 병참을 각각이 담당합니다. 그들의 영지에서 나는 산물을 스스로 소비해야 돼요. 반란 때리면은 유학적인 의에 따라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끔찍하게 보복을 하겠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전 일으킬 때도 그렇게 참혹하게 학살하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임진왜란 관련한 왜군들의 보급을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도요토미가 다이묘들한테 병량을 대부해 준 적이 있다. 병참에 어려움이 있는 애들은 돈을 빌려줬다. 그럼 이 돈을 빌려준 걸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냐면은 2차 대전 때 미국의 무기대여법처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빌려주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까보니까 이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빌려주는 거였습니다. 이 지원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순수하게. 언젠가 받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무기대여법처럼 되돌려 받지 않을 걸 염두하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중에 꼭 갚으라는 식으로 빌려준 겁니다. 다이묘들 또는 위에 있는 뭐 태압이나 아니면 주군들은요, 밑에 있는 가신들의 병참을 지원해줄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병참도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이 뭐냐? 제가 봤을 때 다이묘들의 병참 부담이 감소해요. 왜냐면 자기 전쟁을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지에서 병참을 할 필요가 좀 줄어드니까 이제 돈이 덜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모든 군벌들이 다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 징발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또 비유가 돼 있던데 요거까지 하기 좀 애매해 보여가지고 굳이 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다이묘가 있고 여기 이쪽으로 전쟁을 해야 돼. 나름 장거리 원정이죠, 그렇죠? 장거리 대원정이야 나름.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가서 전쟁한다는 거는 사실상 여기까지가 가신들이라는 거 아니요? 하다못해 가신인지 아닌지 애매한 애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주군이란 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 군대 여기까지 갈 거야, 알겠지? 그럼 내 군대가 가는 동안에 너희 가신들의 군대 가는 길에 다 합류해야 되고, 첫 번째 합류해야 되고 가는 길에, 두 번째로 그 와중에 병참성 있잖아. 병참선 니네가 운송해야 돼. 병참 니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길까지는 여기에 있는 가신이 담당하고 여기까지 병참은 얘네 가신이 담당하고 여기까지는 얘네 가신이 담당하는 식으로 장거리 원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멀리까지 있는 애랑 이제 전쟁을 투닥투닥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에라 이거 슬라이드가 어디였지? 잠깐만요. 아, 여기였군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많은 군대가 가서 이제 힘든 이제 가신들은 그냥 다이묘가 선심 쓰듯이 한번 빌려주는 거고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아무튼 중앙집권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현지 징발, 여기 말한 현지 징발이 그걸 말한 거예요. 가는 길에서 이제 다 이제 징발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단점이 뭐냐? 아까 계속 말한 거예요. 병참 구조가 아주 비효율화될 수 있어요. 중앙에서 한 번에 운송하면 절감될 비용이 각 가신별로 모두 지출돼요. 특히 이게 대회 원정에서 아주 커지는 문제입니다. 대회 원정에서 이게 아주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보충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자, 아무튼 이러한 병참도요. 당시 일본에서는 충분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충분히라고 하냐? 어쨌든 이런 병참으로 전국을 통합했잖아요. 느슨하게라도.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전국을 통일하기까지는 아무튼 충분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다이묘들끼리 못 믿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중앙집권적인 통합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조선이나 명나라랑 다르죠. 심지어 로마랑도 다르고. 그런데 이러한 병참이 장거리 대회 원정에선 지극히 비효율화되는 구조예요. 왜군의 안 좋은 병참 근데 이게 비효율화도 비효율화인데 그래서 왜군의 안 좋은 병참의 전통까지 결합을 하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왜군의 병참 전통이 뭐냐? 본국이나 자기 땅에서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병참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병참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도 계속 나옵니다. 일본 애들 병참 공부하다 보면은 자, 본국에서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병참이 아니라 앞으로 지출할 병량을 한 번에 징발해서 조금씩 소비하는 형태의 병참이에요. 아까 말했죠. 1년치 전쟁 예상하면은 1년치 병량을 쌓아놓고 이거를 소비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성과를 못 내? 회군하거나 약탈하거나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병량을 오케이 한 번에 쌓아두긴 했는데 자, 이 전제가 뭡니까? 1년치 병량을 어딘가에 짱 박아둔다는 거잖아요. 짱 박아뒀는데 이게 운송의 문제예요. 자, 각각의 가신들이 전국에 있을 거예요. 얘네가 다 뭐 1년짜리 원정을 간다고 하면 1년치 군량을 각각 짱박아 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중앙에서 운송을 못하면 각각의 가신들끼리 다이묘들끼리 각자 운송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운송 비용이 계속 붙어요. 예, 그래서 한 번 운송을 하면은 한 번 운송할 때 6명치 먹을 거밖에 운송을 못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운송단을 중앙집권적으로 만들어서 운송부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카이사르도 갈리아 원정할 때 특히 알레시아 공방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운송부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중앙집권적인 운송부대예요. 이거는 그냥 쭉쭉 담당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아주 비효율화된 거고. 그러니까 군대가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한 10명이면은 10명 중에 5명이 보급만 한 상황이다. 지질적인 싸움을 반밖에 못 해요. 이게 아주 비용이 비싸지는 구조고.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병량을 쌓아놓고 원정을 하고 전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탈이 필수적입니다. 얘네는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아무튼 약탈은 정해져 있어요. 약탈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다? 그럼 그동안 지출한 병량을 보충해야죠. 가령 1년치를 준비했는데 11개월치를 소비했어? 그러면은 입성한 군대를 먹일 게 필요하잖아요. 다 약탈해서 보충하는 거고. 자, 그럼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냐? 병량을 보충해야겠죠. 똑같아요. 지출한 거 보충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뭐 농지가 있는 성을 갔으면 여기 있는 거 다 싹 털어오는 거고. 또는 싹 털어오지 못하더라도 이 사보타주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한번 엿 좀 먹어봐라 하면서 사보타주는 식으로 약탈을 하는 거죠. 얘네 전쟁은 그러니까 일단 약탈이 전제가 돼 있어요. 약탈이. 그래서 이게 보면요. 임진왜란 때 그 3개월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고니시를 비롯한 다양한 다이묘들이 이제 조선 원정을 할 때 계속 본국에 서신을 보내는 게 뭐냐? 여기 약탈할 거 너무 많아서 본국에서 수송할 필요가 없어. 이 짓을 3개월 동안 계속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우리 다 위험해요. 하는 편지를 계속 보내요.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이것도.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얘네 인식은 뭐냐면 약탈이 풍부하면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전쟁을 좀 더 너끈히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얘네는. 아무튼 이게 임진왜란 발발 직후부터 조직적인 약탈을 했다는 거는 약탈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인용도 가져왔어요. 이따 볼 겁니다. 근데 반면에 조선이나 명의 전통적인 병참은 뭐 현대적인 병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얼마간의 병량을 비축하는 거는 일단 기본이죠, 당연히 기본인데 전쟁이 났을 때 본국에서 계속해서 병량을 징발하고 운송할 계획도 세웁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네, 퍼플토치님.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단순한 노예일 뿐이에요. 누군가 댓글에서 유사사학자 같다고 역겹다고 하는데, 뭐 반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반 정도는. 왜냐, 제가 뭐 어차피 뭐 공인된 교수님도 아니고 전문 학자도 아니잖아요. 뭐 유사사학자라면 유사사학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조선이나 명의 전통적인 병참 계획은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지구전에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궁금한 게요. 왜 댓글이 저 진짜 손도 안 대는데 왜 가려지는 거예요? 그 댓글도 저는 몰랐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는 거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였는데 저희 편집자 친구 한 명이 이런 댓글 있던데라고 보여줘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가 보면 보여요. 이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유사역사, 그쵸, 유사역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니요, 남아있어요. 지금 볼 수 있어요. 저는 못 봐요. 근데 다른 친구가 볼 수 있어요. 자, 알아보니까 AI에서 뭐지, 좀 비하적이거나 좀 욕설이 될 수 있다 싶은 건 알아서 그냥 필터링해서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열받게. 저 그런 거 절대로 필터링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아무튼 간에 그랬고요. 이거 스포를 해버렸네. 자, 여러분, 여기 뭐 시제프스님도 보실 수도 있는데, 자, 7년 동안 원정을 했잖아요,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을. 자, 그럼 임진왜란을 위해서 도요토미가 몇 개월치의 병량을 비축해놨을까요? 몇 개월치의 병량을 보호해놨을까요? 준비해놨을까요? 자, 조선 원정이면은 상당히 긴 원정이고, 거리도 길고 기간도 길잖아요. 1년 너무 길어요. 너무 길게 대비했어요. 이것도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역사학자들이 비평을 하는 것도 아주 웃겨요. 얘는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뭐 비평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게 도요토미는 애초에 진지하게 전쟁할 생각이 없었고 다이묘들의 국력을 소모시키려고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아주 주류적인 그런 게 됐었던 겁니다. 자, 몇 개월치였냐? 6개월치입니다. 이게 6개월치의 병량만을 비축해놨대요. 이거 보고도 나는 보면서 내 눈을 의심했어요. 6개월치? 제가 봄에 시작한다고 하면 그럼 가을에 전쟁을 끝낸다고 생각을 한 건가? 히데요시가 완전히 빵먹으려거나 아니면 대놓고 다이묘들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도를 보면은 지도도 하기 또 귀찮군요. 진지하게 전쟁할 생각이 없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열도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각각 가신들이 각자 도생으로 보급을 하라고 또 태압이 주인장을 찍어요. 주인장이 이제 칙서 같은 거거든요. 칙서의 이제 도장 찍은 칙서인데 얘네들이 각자 도생으로 각각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 국력을 좀 소모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전쟁이라서 학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게다가 저는 임진왜란 관련한 분야는 아예 문외한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후의 군량은 어떻게 하냐? 나중에 보고. 자, 병량 체계를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 다음에 저는 병량 체계도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엄청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본군과 왜군과 로마군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차이입니다. 현지 사전조사가 부재했어요. 아예 없었어요. 이게 그냥 여러 곳에서 드러나요. 이게 제 뇌피셜로 왜군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예요. 물론 뇌피셜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설마 이런 평가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흔히들 이거 뜨거운 감자잖아요. 흔히들 선조의 피난을 두고 윤리적으로 비난하죠. 왜 백성들은 피 터지게 싸우는데 임금 혼자 의주로 피난 가냐.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비난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든 생각이, 아니 왜 선조를 욕하지? 왜 선조를 욕할까? 그러면은 한성이 점령이 될 게 뻔한데 그 임금이 사로잡히면 되나?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사전 조사를 했다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한반도 왕국의 왕들은요, 아주 자주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전시에 피난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백제 의정왕도 피난 가고, 거란의 침략을 받은 현종도 피난 가고, 몽골의 침략을 받은 최후도 피난을 가죠. 다 피난 가요. 뻔히 수도가 함락이 될 게 확실한데 그대로 잡힐 군주가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고려 현종도 거란 오니까 전라도로 튀잖아요. 그쵸? 한반도에 있는 군주들은 대대로 피난을 가는데 별로 별다른 그런 게 없었어요. 다시 말해 일본 애들은 왜군은요 조선에 대한 현지 사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조사를 안 했어요. 일본인들은 이러한 조선의 정치사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개전 초기부터 아주 요상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쵸? 대단해 보이죠? 캡틴 우크라이나. 이 요상한 행위가 뭐냐? 이 고니 씨거든요. 고니 씨가 트롤하는 것도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사실. 자, 첫째, 그 트롤 뭐냐? 이상한 짓. 아까 말한 것처럼 병량은 6개월 치면 족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6개월 치로 보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면? 자, 6개월이면은 한성에 진입하고 왕까지 사로잡을 것이라 전제를 하죠. 실제로 임진왜란 발발 이후 약 20일 만에 한성을 진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만약에 참이었으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계획은 빵머가리 계획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로 왕이 도망갈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한 겁니다. 6개월 안에 아주 넉넉하게 원정이 끝날 것으로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쵸? 피난 못 가서 그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는 왜 피난 간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한성 다이렉터로 바로 달린 건데, 근데 얘네가 충격받은 게 있죠. 왜군의 원정 계획을 완전하게 틀어놓는 끔찍한 변수가 발생하니, 그게 뭐다? 그 변수가 선조가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요. 이거 보면은 이거를 예상 자체를 못했다는 건 사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조선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던 겁니다. 모든 왜군을 경악하기에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왜냐? 병량을 6개월치밖에 준비를 안 했잖아요. 6개월치밖에 준비를 안 했죠. 근데 선조가 도망갔다, 피난을 가버렸다, 전쟁이 장기화되죠. 큰일 난 겁니다. 아무튼 이건 그렇고,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왕이라는 놈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지? 이게 뭔 의미입니까? 타국의 역사랑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이게 다방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다방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긴 하죠. 뭐라고 해야 돼? 수도가 점령될 거를 감수하고 왕이 결상전하면서 다이묘나 주군이 지기 직전에 할복하거나 하는 이런 문화가 좀 책임감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쵸? 멋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 있는 왕국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세계에 갇혀 있어가지고 예상을 못한 거죠. 현지 사전조사를 안 한 거죠. 조선에 대한 문화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앞서 말한 왜군의 병참 계획만 봐도 임금이 도망가리란 점을 아예 예상을 못한 게 드러나죠. 그쵸? 이 병참 계획만 봐도 예상을 못한 게 드러나죠. 그래서 군량을 넉넉하게 6개월치를 준비를 해둔 거고, 자, 전쟁이 장기화됐죠. 6개월치의 군량만으로 장기화된 조선 원정이 성공할 리가 없게 된 거고, 당연히 다이묘들도 이 선조가 도망간 다음에 다 경악하잖아요. 첫 번째 반응이 이제 고니시 욕하죠. 고니시가 자기 혼자 병참선을 평양선까지 쭉 늘려놔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보급하냐. 게다가 본국에서 지원도 곧 끊길 텐데 하면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로 이제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제로 임진왜란 개시 3개월 만에 왜군 내부에서 아주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3개월 만에. 이것도 아주 웃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워요. 6개월치 군량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보급이 안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준비한 군량은 6개월치거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보급이 안 돼요. 이것도 예상을 못했다고 해요. 또 이것도 나중에 말할 거고. 아무튼 첫 번째 이상한 행동이 아까 말한 6개월치의 군량만 마련해 놨던 거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고니시의 급발진이죠. 이것도 이제 알아봐야 돼요. 자, 고니시가 아까 말했다시피 병참선을 쭉 그냥 평양까지 지 혼자 늘어놓잖아요. 엄청 기이한 형태로. 그쵸?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바로 평양성을 치잖아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현지 사전조사의 필요성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못 느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고니시 등의 가신들도 이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왜군에 있는 그 누구도 대외 원정을 할 때 현지 사전조사, 현지가 어떤 문화랑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는 걸 아무도 못 느낀 겁니다. 도요토미만 예측 못한 게 아니죠. 고니시도 예측을 못한 거죠. 그렇죠? 가신도도 예측을 못한 거고. 그래서 뭐 병참선을 흐트러 놓았다는 걸 얘기했고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사실 왕이 당연히 피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로써 전선이 길어져가지고 부산에 있는 병량 운송이 비효율화되고 대부분의 의병 운동으로 소실이 되고 운송의 난항이 빚어집니다. 이래가지고 6개월치의 병량이 있었는데
운송의 비효율화 첫 번째, 그 의병 운동. 의병들이 계속 보급을 할 때마다 다 불태워요. 그리고 배로 운송할 때도 계속 비용이 되잖아요. 그 비용으로 지출하고 그래가지고 6개월치 군량마저 3개월치만 운송되고 끝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병 운동으로 소실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운송 구조의 비효율화 때문에 비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예측 못하게 커져서 6개월치의 군량마저 3개월치만 운송이 되고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또 알 수 있는 게 왜군의 지휘 체계가 중앙 집권화되지 않았다는 아주 놀라운 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이에요. 덧붙일게요. 제 뇌피셜인데 아마 도요토미든 아니면 누가 됐든 조선이나 아니면 명나라처럼 이 운송 체계라도 좀 중앙 집권적으로 했으면은 좀 발생할 리가 없었다기보다는 좀 이 효과가 좀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앙 집권적으로 하면은 운송비가 절감이 되니까. 자, 셋째 뻘짓이 바로 악랄한 현지 약탈입니다. 아까 말했죠. 왜군의 전쟁에서는요, 이 약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선조가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보급도 일찍 끊겨죠. 선조가 도망가고 장기화되고 보급도 끊겨. 그럼 뭘 하냐? 현지 약탈을 해야겠죠. 근데 이것도 왜군이 본국에서의 경험에만 매몰되어 있었음이 드러난 대목인 것 같아요. 얘네는 장거리 대외 원정 경험이 없어요. 이것도 다시 강조할게요. 대외 원정 개념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대외 원정의 경험이 없어요. 얘네는 공적 다툼이 아니에요. 얘는 진짜로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이따가 그 보급을 보고한 보고서들 말할 거예요. 이게 엄청 많거든요. 자료가 많아가지고 다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개전 초기부터 선조가 피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피난하기 전에 약탈한 건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선조가 피난을 간 이후에는 원정이 장기화가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잖아요. 맞습니까? 원정이 장기화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요. 그런데 장기전으로 갈 게 뻔한데 현지 약탈은 자충수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주 날카로우신 지적인데 그래서 요 열자도 가져왔습니다. 아, 2탄이라기보단요 좀 더 보충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우저님이 제 유튜브 스튜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로마 제국 관련해서 어그로가 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어그로 끌어보려고 잡담방을 좀 중심적으로 하려고 이거를 좀 보완해서 하는 척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그로가 안 끌렸어요. 그래서 보완한 것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댓글이 지금 그게 40개가 넘게 달렸어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정작 어그로 끌린 사람들은 안 오고 아니 왜 그렇게 다들 동로마 제국에 진심인가요? 제가 그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그것도 이제 다 말해가지고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그로 끌리면 전 좋죠 뭐. 아무튼 전쟁이 장기화됐게 기정사실화되면은 현지 약탈은요 어떤 전쟁이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군이 그 소련까지 진격을 할 때 자충수가 됐던 게 뭡니까? 현지에서 쌍 약탈하고 한 게 자충수가 됐잖아요. 장거리 원정을 할 때 이 약탈하는 게 자충수예요. 자, 장거리 원정 시의 보급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내려가지. 자, 첫 번째가 당연히 본국에서의 보급이죠. 어떤 사람들이 딱 제가 보기에는 딱 학부 수준으로 아는 이게 뭐죠? 딱 이게 있어요. 딱 고등학교랑 학부 수준의 역사 공부하는 게 따다다다다 외워요. A 황제는 전제정, B 황제는 이때부터 또 원수령 돌아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런 도식화된 개념 있잖아요. 이걸로 하는 걸로 또 그렇기도 하고 약간 유사 역사학자 같아가지고 역겹다는 등의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렸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전혀 반박하는 거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 이거 방송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예 대놓고 어그로 끌어보려고 썸네일도 그렇게 좀 도발적으로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후신인가 그걸로 어그로 끌어보려고 했는데 어그로가 안 끌렸어요 또. 그래서 맥 빠져가지고 그냥 이거 보완한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기자님 딱 그 부분이에요. 장거리 원정 시의 보급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본국에서의 보급이죠. 그런데 왜군은 1년 차도 아니에요. 한 3개월 차부터 이것도 잘 안 됐어요. 보급 체계가 미비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로 이순신 장군님이 1년차 말부터 겨울부터 옥포해전에서 활약하신 것 때문에 이 해상 보급도 미비했고 그 의병 활동으로 이렇게 길어진 비효율화된 고니씨가 트롤해가지고 비효율화된 이 병참선도 다 무력화가 됩니다. 이래서 본국에서 보급이 안 돼요. 다 부산에만 쌓여있지 운송이 안 됩니다. 좀 오그로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얘네는요 전쟁의 장기화가 예정된 상태에서 너무 당연하게 조직적인 약탈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얘네는 대외 장거리 원정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대외 원정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의병들한테 두드려 맞고 산 거예요.
왜군은요 진경 로마다 거의 대부분의 성을 약탈하고 다녔어요. 이게 로마군이랑 또 다른 점이에요. 로마군의 약탈과 학살은 지극히 정치적인 의미예요. 지극히 정치적인 의미. 아니면 진짜 필수 불가결할 때 제한적으로만 하거나. 로마군에게 있어서 약탈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할 때 하는 건데 왜군은 약탈을 당연하게 해요. 이 둘의 인식 차이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약탈이 너무 조직적으로 잘 되고 약탈조차 병참 전략이라는 게 드러나는 문건들이 있는데 이 안국사 승려 해경이 남긴 편지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 서울 진격 있잖아요. 20일 만에 한성을 함락하는데 그때 쓰였던 편지예요. 여기 이런 맥락의 편지가요. 임진왜란 발발 3개월 동안 계속 나와요. 3개월 동안. 이 근자감이 넘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조선에는 심리 정도마다 창고가 하나씩 있는데 모두 백미가 가득 들어있다. 또 흑미, 대두, 보리 등 잡곡도 많다. 먹을 거 많네 얘네. 된장, 간장, 꿀과 함께 술도 창고에 많이 저장되어 있다. 조선에 상륙한 이후에 성마다 군량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가져온 병량이 불필요한 정도이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개련 초기엔 아주 신났습니다 얘네가. 일본에서 가져온 병량도 불필요한데 얘네 먹을 거 많다 약탈하자 하는 식으로 계속 가요. 얘네는 병참 기본 계획이 그냥 약탈이에요. 얘네는 가져온 군량이 있든 없든 일단 약탈을 전제로 합니다. 앞서 계속 말했듯 얘는 전통적으로 부족한 병량은 현지에서 약탈해서 조달해온 전통이 있는데 이런 장기간 원정에서 약탈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얘네는 자국 내에서 일본 열도 내에서 약탈을 많이 해봤는데 대외 원정에서 약탈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에서 병참이 악화되자 당연하듯 엄청나게 끔찍한 약탈을 자행하죠.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끔찍한 약탈을 자행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고니시 부대의 악명까지 이제 퍼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약탈도 1년이죠. 1년 동안 아주 심각했겠죠. 신났겠죠. 1년 동안 아주 신났는데 약탈하고 남은 그 후폭풍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5살 아이 두개골에 조총 맞은 흔적까지 있었다. 학살하고 약탈하고 아주 그냥 뭐 귀무덤도 만들고 끔찍하게 학살했으니까 후폭풍을 맞아야죠. 그래 현지 약탈의 후폭풍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농토가 황무지화가 됩니다. 1년차는 당연히 농사를 지어놓은 게 있을 테니까 약탈이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농토가 황무지화가 된 다음에는 현지에 약탈할 게 없죠. 조달이 안 됩니다. 조달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현지 백성들의 엄청난 저항을 맞이해야 되겠죠. 민심을 잃어가지고 지속적인 의병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게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의병들이 농사를 지어줄 리도 만무하고 대신해서 보급을 해줄 리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의병들의 활약으로 왜군이 준비해왔던 병력들이 다 불타고 자 이로써 알 수 있는 게 뭐다. 왜군은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전쟁 경험이 자국 내에서의 전쟁 경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입니까? 아무리 왜군이 또는 일본군이나 사무라이들이 책임감 있게 수도를 지키면서 할복까지 하는 그런 충성심 같은 게 엄청 충성심이나 책임감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도 그리고 뭐 천하를 통일해서 군사력이 많아 보이고 전쟁 경험도 풍부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냥 전쟁 경험이 자국 내에서만 갇혀 있는 겁니다. 그쵸? 그 MJ님 어떻게 7년이나 버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요토미랑 밑에 있는 가신들이 강화협상 하자라고 해가지고 질질 시간이나 끌기도 하고 계속 소모전으로 그렇게 가니까 사실 시작부터 왜군의 패배는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얘네는 장거리 지구전에 병참을 해본 경험이 없고 마구잡이 현지 약탈의 전통을 할 수 있는 거고 현지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나 사전조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맞습니다. 휴전을 여러 번 해요. 자 근데 콩푸님 휴전을 했다는 게 뭡니까? 휴전했다는 건 지들도 후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해주지. 지들이 유리하면은 계속 전쟁이 나지 뭐 휴전하겠어요? 후달리는 거예요 지들도. 그래서 왜군은 장거리 운송보다 현지 약탈에서 더욱 조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얘네 본국에서 어땠을지 아주 그냥 상상이 가죠. 제가 계속 말하는 건데 얘네는 쇼군이나 아니면 뭐 대합이나 다이묘들이 모든 병참을 안 해요. 각자가 각자 부대를 보급을 해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거 아까 전에 다 말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맞아.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소하태 부대 같은 경우에는 병참 운송 전담 부대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임진왜란과 조명일의 군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참고하고 인용한 건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카이 소하태 부대의 수송 능력은 화물이 모두 군량이라 할지라도 전 부대 소요량의 6.61분밖에 운반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무리 개고생해서 운송해도 6.61분치밖에는 운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인 병참이었다는 거죠. 그 병참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이나 명군처럼 중앙집권적으로 병참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각각의 가신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병참을 하니까 아무리 개 생고생해서 병참을 해도 전 부대 소요량의 6.61분밖에 운반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기록이 나오죠. 3,686명의 전투부대를 위해서 1,752명의 인부와 마부, 말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충 한 4,000명이 안 되는 전투부대를 위해서 2,000명이 안 되는 사람이랑 말 1,000마리의 말까지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산으로 따지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군수물자 수송량은 실제로 엄청난 양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풍신수길, 다시 말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도요토미가 병참 안 해준 거 아까 말했는데 이게 다이묘들의 전쟁 스타일이에요. 이게 다이묘들이 하는 거는 밑에 있는 가신들한테 야 사시미 들고 와. 니네 한솥 도시락도 스스로 챙겨야 돼 라고 하는 거고, 다이묘는 다이묘의 스스로의 군대만 병참하고 밑에 있는 가신들은 그냥 충성 관계 때문에 자기 영지에서 스스로 징발하고 병참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 그쵸. 서일본 역량만 동원한 것도 그렇고, 그냥 병참 체계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이 아무리 그 통합이 되었다고 해도 사회 문물이나 제도 자체가 너무 미개했다. 이게 전혀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돼 있는 모습이 아니고, 맞아요. 그 보급 수요량도 미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대원정 해본 경험이 없는 게 딱 드러나죠. 비효율적인 병참도 이 모든 구조 때문에 다 빚어지고, 그래서 다이묘들도 난리가 나고 도요토미도 난리가 나고 그냥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군은 별다른 장거리 또한 장기 원정상 빚어질 수 있는 병참 문제에 대해서 거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두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전투 경험과 장거리 장기 원정의 경험은 별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콩푸님. 대정봉환 이후, 다시 말해 메이지 유신 이후에나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게 무다구치레냐 말씀하셨잖아요. 얘네가 메이지 유신한 다음에는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것도 만들면서 좀 중앙집권적인 병참을 잘 할 법도 한데 어떻게 무다구치레냐 같은 사람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본인들의 핏줄 속에서는 현지 약탈로 보급한다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얘네한테 전쟁은 약탈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다구치 레냐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조차도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까 말했죠. 장거리 병참 능력은 오히려 조명연합군이 여러 면모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요. 이게 사회 제도가 문물이 월등히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명나라가 함께 병량 운송을 하거나 이순신 장군께서 둔전과 어획으로 군량을 모아 보급하거나 등등 있죠. 이순신 장군님께서 둔전 만드시잖아요. 그쵸? 이순신 장군님께서 둔전을 만드는 데 성공하시죠? 그런데 왜군은 거기에 실패를 해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제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모션 캡처를 끄고 그 자료를 다시 보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아이 친구야, 잠깐만요. 아유, 됐다. 모션 캡처를 잠깐 끄고, 이게 그 표가 아주 흥미로워요. 얘네가 그 둔전이나 현지 군정 같은 것도 아예 그냥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표가 있습니다. 얘네가 또 나름대로 지들 안 되는 머리 이제 붙잡아두고 뭐 징발 계획을 또 짜거든요. 현지 조달 계획을. 근데 이것도 아주 급하게 급조한 느낌이 또 나고, 요거를 다 하면서 요거를 첨부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화질구지지만 봐주세요. 자, 하나가 첨부가 됐고, 자, 잠시만요. 금방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이거 연구 자료를 보면요, 이게 아주 다양하게 그 웃기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자, 어디 보자. 바탕화면에 깔았나? 여기 있다. 자, 이런 게 있거든요. 얘네가 뭐냐면은 이제 대관소라고 해가지고 지들끼리 지들끼리 군정을 이제 실시해가지고 일단 현지 약탈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본국에서의 보급도 진짜 비효율적이라 가지고 본국에서의 보급도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탈도 안 되고 보급도 안 되니까 현지에서 징발해야 되겠다고 급조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내서 한 게 이거예요. 각 도마다 이제 9년의 수 조사한 거랑 석고 여거 조사한 게 있잖아요. 9년의 수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석고수를 보십시오. 경상도랑 전라도가 많은 거는 둘째 치고, 자, 평안도랑 함경도가 지나치게 곡식이 많지 않습니까? 평안도가 무슨 뭐 경상도 전라도만한 이런 곡식을 생산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평안도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 경기도가 함경도보다 그 미국 생산량이 적을까요? 말이 안 되죠. 얘네가 이거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얘네가 계획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9년수를 이 정도 설치해가지고, 이 정도 9년을 설치해서 이 정도의 이 조세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현지에서 이제 조세를 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데, 이게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어요? 저게 안 돼요, 저거. 그래가지고 연구자료에서 또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순신 장군님 그 둔전 말했잖아요.
그 병참 능력을 결국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이 둔전 같은 것도 제대로 해본 경험도 없고 현지 외국이죠. 외국에서 조세를 징발해본 경험도 없어요. 오히려 둔전은 조선이 훨씬 잘했던 거고 병량 운송도 조선이랑 명나라가 너무 협동해서 잘합니다. 그쵸 기자님, 당시엔 감자나 고구마도 없었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아까 전에 약탈을 너무 많이 자행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이런 또 실증적인 연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얘네가 군현을 설치해가지고 징발을 하려고 해도 그 군현에서 농사를 지어줄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잘 모입니까? 잘 안 모이죠. 다 의병이라서 오히려 낯들고 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정을 하려고 해도 일할 사람도 없고 황폐화되어 있고 의병들이 돼서 싸우고 하니까는 그냥 아예 그냥 이 모든 일이요 7년 동안 임진왜란 했는데 1년 만에 다 벌어진 거예요. 1년 만에 이 모든 게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당시 다이묘면 얼마나 한숨이 나왔겠나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1년인데 이게 1년 차인데 그럼 임진왜란 후기는 과연 어땠냐? 제 인상을 그대로 말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상이에요. 뭐냐면 경험이 미숙한 애들이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허둥대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딱 이 느낌이에요. 미숙한 애들이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진짜 허둥대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에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떡하지? 맞네요. 셀프로 청해준술이네. 셀프 청해준술. 장거리 원정에서 절대로 약탈하거나 초토화시키면 안 되는데. 아, 그런가요, 콩프님? 제 평은 선조가 도망간 이후에 병참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그 전반적으로 허둥지둥대면서 급조하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해로로 보급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강행하다가 모두 이순신 장군님의 앞에 격파가 되죠. 아유, 저도 그러고 있어요. 유튜브 하면서도 그러고. 아유, 저는 어제까지 어떡하지 하면서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보려고 했는데 왜 정작 어그로가 끌린 사람들이 안 오는 걸까요? 자, 일본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병참이 아니라고 했죠. 조선과 달리. 중앙집권적인 국가라면 국세로 원정 보급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일본은 앞서 말했다시피 다이미랑 태압이 각자 도생으로 각자 병력을 보급하죠.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다이묘들의 전투력이랑 사기랑 참전 의욕이 다 저하가 되고 미적미적되면서 강화 협상이나 벌이다가 도요토미 사회에 철수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약탈이나 신나게 벌이고 약탈을 벌이고 납치하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 할 게 없잖아요. 전쟁이 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약탈하고 인신매매하고 이렇게 납치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기가 되면은 보급선도 이제 급조를 해요. 여러분 군선이랑 보급선이 다르잖아요. 임진왜란 관련 영화 보시면은 군선이 졸라 멋있게 대규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임진왜란 초반기에 있었던 배들은 대부분 다 군선이요. 이 심지어 보급선도 아닙니다. 얘네가 본국에서라도 병량을 조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1년차 이후에 확실해지면서 1년차 가을이 되니까 여름만 지나니까 일본 국내에서 그제서야 보급선을 대량으로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명량해전이 그 13대 133이냐 아니면 뭐 이것보다 더 많냐 적냐 논쟁 있잖아요. 이 배에 보급선도 넣냐 안 넣느냐 그거거든요. 그 보급선을 그 다음부터 아주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급조해서 만드는 거죠 또. 근데 체계적인 병참용 수송선은 나중에 만들었고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장기전 자체를 예상하지 못한 게 거의 확실하게 보입니다. 장기전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얘네는 아주 조잡하고 계획이. 그래서 6개월치 병량이 있었다고 해도 보급선이 있어야 되는데 보급선 제작도 안 되고 병참도 길어지고 그냥 망한 거죠. 자, 이게 총정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멋들어지게 정리해도 결국 답은 하나예요. 왜군은 장거리 원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치러본 경험이 없었다. 허둥대는 게 보이고 원정이 장기화되자마자 당황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그 로마군은 좀 아주 재밌는 병참 체계를 보여가지고 왜군도 좀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특히 마구잡이 약탈은 왜군의 장기간 원정의 경험 미숙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탈은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왜군은 전쟁 초기부터 아주 마구잡이로 약탈하기 시작하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셀프 청야 전술 이거 푸사로 만들어야지. 썸네일로 만들어야지. 셀프 청야 전술 그쵸?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얘네는 그 외국의 원정을 가면서도 그 외국의 현지 사정이나 문물이나 제도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안 한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원정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현지에 대해서 문화라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선조가 도망가는 거 보고 계획이 다 틀어진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로마군의 병참을 보죠. 여러분, 로마군 병참은 훨씬 흥미롭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장거리 원정을 해온 민족과 국가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렇다면 어떻냐? 집정관의 임기를 마치죠. 그 다음에 갈리아 키살피나 총독으로 부임이 되고
그리고 삼두 정치의 배려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군과 갈리아 트란살피나에 있는 군단병들까지 싸그리 긁어 모아서 4개 군단을 마련해요. 이 상태에서 디그니타스와 글로리아를 위해 갈리아 원정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 해가 동트기 직전에 나갔다고 했고요. 자, 카이사르는 거의 확실하게, 아까 맨 처음에 말했지만 거의 확실하게 갈리아 원정 준비를 상당히 긴 시간을 거쳐서 해온 게 눈에 보입니다. 카이사르 개인이 이렇게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로마군 자체도 장거리 원정을 장기간 치러온 경험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차이가 다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랑 일본이 1600년 차이가 나는데 로마가 더 위에요. 진짜로. 로마가 더 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로마군, 굳이 고대 그리스의 소급을 안 해도 로마군 자체가 그냥 장거리 원정을 많이 했어요. 이미 포에니 전쟁 이전부터도 많이 했고 직후도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섬나라라서 정확히 이거를 확대한다고 그럴까요? 말하면은 자국 내에서밖에 전쟁을 안 해본 거예요, 걔네는. 그렇죠? 하지만 로마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다부족 연맹 공화국이죠, 그렇죠? 다부족 연맹 공화국입니다. 이러한 근본 때문에 다민족을 포용하고 다스리는데 별로 뭐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시민권 분쟁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분쟁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클리엔텔라적인 요령이기 때문에 이후에 장거리 원정이 나올 때마다 저력을 발휘해요. 자, 계속 말하지만 로마 공화국의 통치 문화는 클리엔텔라적입니다. 그렇죠? 얘네는 클리엔텔라를 중심으로 행정 조직이 없이도 전국과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이 클리엔텔라 문화는 다부족 연맹 공화국의 근간이었고 로마 공화국의 공화주의 정신의 근간이죠. 이것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과소평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로마 공화국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오히려 그게 틀린 관점이에요.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로마 공화국의 역사랑 원수정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클리엔텔라를 무시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로 로마사를 통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게요. 자, 로마는요, 어디로 원정을 가든 클리엔텔라를 활용해 가지고요, 장거리 장기 원정을 아주 적절하게 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차이예요. 자, 그러면 클리엔텔라가 도대체 뭐냐? 제가 이 영상을 아주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사소하지 않아요. 자,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동방 원정을 완료하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어떻습니까? 7년 만에 갈리아 원정을 완료합니다. 이러한 저력이 되어 온 거고, 근데 어떻게 클리엔텔라를 바탕으로 5년 만에 동방 원정 완료하고 안정화도 시키고 또한 7년 만에 갈리아 원정을 완료하고 안정화를 시키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수완을 봐야 돼요. 왜군처럼 아구잡이로 약탈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 요약하자면 그들이 진입하는 이 모든 곳에 동맹 부족을 만들어 두고 동맹 부족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상생하는 원정을 감행한 거예요. 상생이에요. 후원을 받습니다. 동맹 부족들로부터. 그리고 이거는 파트로누스와 클렌테스 관계예요. 자, 군제는 폼페이우스가 더 위일 수도. 예, 맞아요, 콩푸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상당히 뛰어난 군사령관인데 불운하게도 카이사르랑 이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좀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죠.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러한 로마인들의 동맹 부족으로부터의 후원은 약탈이 아닌 약탈이고 후원이 아닌 후원이고 지배 아닌 지배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요약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자, 카이사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로마군에 협조하라. 그러면 로마 공화국은 그대들 부족의 정치,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모든 외침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한다. 네, 정치, 사회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제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인용을 해왔어요. 하지만 로마군이 그대들을 도와준 대가로 우리들에게 소소한 성의를 보여라. 로마군을 위한 보급, 병참을 분담해주고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훌륭하고 완벽하게 수행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러한 클리엔텔라적 외교에서는요, 이거는 서양 고대사 강의라고 하는 교재를 보시든 하이케라임 로마사를 보시든 어떤 논문을 보시든 다 똑같이 말하거든요. 로마는 어느 곳에 가든 외교를 할 때요, 평등하게 외교를 하는 척하면서도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파트로누스로서. 하지만 파트로누스인 이상해야 밑에 있는 클리엔테스랑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보면 평등 관계란 말이에요. 왜냐면 클리엔테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이 연합이 깨지니까. 근데 이거를 다 극복하면서 삼리움 전쟁도 이기고 포에니 전쟁도 이기는 거예요. 네. 아무튼 하지만 이러한 클리엔텔라적인 관계는요, 지극히 신이 성실해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클리엔텔라적인 관계는 지극히 신이 성실해야 됩니다. 자, 파트로누스들은요, 계속 말하죠.
클리엔테스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클리엔테스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특히 콘술의 의미 말했죠. 콘술. 왜 로마인들의 이 최고 공화국 기준으로 최소한 공화국 기준 그거는 별도예요. 바루스 총독 편을 저번 주에 썼는데 그거 아직 편집 안 했거든요. 그거는 바루스 총독이 꼴통이라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루스 총독이 꼴통이라 그래요. 원래는 바루스 총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TMI인데 한번 말해보자면은 말이 나왔으니까 원래는 상당히 호혜적으로 조정하면서 예를 들어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에는 야, 이 조세가 너무 심하니? 그러면은 이번에 조세 감면해줄게. 근데 감면해주는 대가로 이번에 병참 네가 해주고 군대도 좀 보내야 돼.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이거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민족들을 포용하고 동맹을 맺고 정복할 수 있는 건데 바루스 총독은 그런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아니라 이제 만년 서생이에요. 법률가예요, 법률가. 특히 정치 커리어가 이집트의 총독이었잖아요. 문물과 사회 제도가 자리 잡혀 있는 데서 총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 세금을 안 내면 탈세야. 탈세만 어떻게 체포해야지. 군단병들 보내서 뭉개버려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타협적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 최악의 인사실패라고 하죠. 아무튼 자, 파트로누스들은 클렌테스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상호 호혜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한 분쟁이 일어나면은 콘술의 뜻이 그거잖아요. 조정자잖아요. 조정자인데 상담자인데 얘네가 이제 집정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집정관이냐? 이해관계랑 분쟁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라 그래요. 인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A랑 B가 이렇게 싸운다고 했을 때 이 둘의 이해관계 분쟁을 해소시켜주는 C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사회 지위적으로 인간의 본성상 이 둘의 갈등을 조정해주는 사람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뭔가 권위가 최소한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조정해주는 사람이 조정자가 파트로누스예요. 이 파트로누스들 중에 최강이 집정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갈리아인들의 정치 지형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말한 거기도 한데 잠깐만요. 여기 슬라이드에 표현이 돼 있나? 그래. 자,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냐? 처음에 갈리아 원정이 헬베티족의 이동으로 시작하죠. 헬베티족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 전에 피소 가문의 그 장가를 들거든요. 네, 요거를 바탕으로 전쟁 명분까지 만들어요. 왜냐? 헬베티족이 이 피소 가문의 장인어른의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헬베티족이 이분이 이 갈리아의 총독이실 때 우리 이 친척을 없앴다, 살해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원정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소급하면 언제입니까? 이걸 소급하면은 갈리아 원정하기 전인 아마 갈리아 원정하기 전에 한 2년 전인가 1년 전쯤에 장가를 들었어요. 이미 2년에서 1년 전에는 이미 갈리아 원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제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당시 갈리아의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헬베티족이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베티족을 물리친 다음에는 게르만족에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 다시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해관계랑 외교관계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계속 말해보면은 자, 외침에 시달리는 갈리아라고 하는 이 유약한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헬베티족이 살고 있는 곳이 스위스예요. 게네바 지역도 나오고 실제로 제네바죠. 자, 아무튼 갈리아가 당시 헬베티족, 게르만족, 브리타니아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거나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이때 이렇게 침략을 받고 있는 와중에 로마군이 뭐로 등장합니까? 갈리아인의 보호자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너무 성공적으로 해요. 가서 이제 헬베티족 여기 하이두이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하이두이 보이십니까? 예, 갈리아의 가장 우수한 갈리아의 우두머리 부족이에요. 약간 종주 부족이라고 할까요? 네, 얘네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두면은 하이두이족이 프랑스 거의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부르고뉴 지방에. 얘만 이제 북어살만 두면은 쭉 가서 얘 중심으로 위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다 갈 수 있다는 병참 계획이 생기죠. 이래가지고 헬베티족이 공격한다고 하자마자 로마에서 게네바까지 이테르 막시몸으로 하루 만에 달려간 거예요. 하루 만에. 죄송해요. 하루 만에가 아니에요. 보니까 8일 만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8일 만에. 하루 만에 간 건 알레시아 공방전이고 입에 붙어서 그런가 봅니다. 8일 만에 로마에서 게네바까지 이테르 막시몸으로 주파를 해요. 왜냐? 절호의 기회죠. 이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하이두이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맹으로 만들어둘 수 있는 기회니까. 보호의 대가로 병참 요구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헬베티족도 물리치고 이제 하이두이족을 위해 게르만족까지 물리쳐요. 아리오비스투스라고 하거든요. 아리오비스투스. 자, 카이사르는요 게르만족을 물리친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하이두이족의 충성과 후원을 받아요. 하이두이족 입장에서는 딱히 로마군이 왔는데 우리한테 폐악질은 안 부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줬네. 뭐가 마음이 가죠.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삥을 많이 뜯는 것도 아니야. 뭐가 엄청나게 과도한 조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군량을 보급하거나 병참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징병 같은 거 좀 도와주는 것만 해주면 되네. 개꿀인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군이 이거를 곳곳에서 너무 잘해요. 나중에 또 구체적인 자료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갈리아족 내부에 있는 내분을 이용해요. 이 갈리아 망국사에서 썼던 짤을 가져온 건데, 자, 약소 정치 세력을 후원해주면 로마군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라겠죠. 가령 센 놈이랑 약한 놈이 싸우고 있는데 센 놈 도와줘봤자 내 도움 없어도 난 이길 수 있었는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약소 정치 세력을 도와줘야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리아 내부, 특히 하이두이족이죠. 하이두이족 내분에 개입해가지고 여기서 또 신임을 얻기도 해요. 여기서 약소 정치 세력을 후원해주면 로마군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좀 더 정치 지도자로부터 후원을 받기가 쉬워지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형인 디비키아쿠스랑 동생인 둠노릭스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갈리아 망국사 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래 디비키아쿠스 형이 하이두이족의 이 짱이었는데 대빵이었는데 세콰니족과의 전쟁에서 지죠. 세콰니족이 게르만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권위가 쭉 떨어져요. 세콰니족과의 전쟁에서 진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둠노릭스의 권위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둠노릭스가 이 디비키아쿠스보다 힘이 세죠.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알력 갈등이나 볼 때 이 둠노릭스가 더 셉니다. 힘이. 그러면은 이제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자기한테 유익하냐? 어쨌든 간에 디비키아쿠스를 안 치는 게 좀 더 유익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발로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을 해요 또. 하지만 카이사르가 공정한 재판과 논리를 활용해서 형인 디비키아쿠스 나아가 동생인 둠노릭스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중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평화적으로 중재하는 데 성공을 해요. 네. 이에 다시 권력을 잡은 디비키아쿠스는 로마군이 하이두이족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조력자라는 걸 깨닫고 적극적으로 병참과 운송을 도와줘요. 그래서 하이두이족이 전쟁 6년차까지만 해도 진짜 카이사르의 1등 공신. 카이사르는 이 하이두이족을 갈리아 전체에서 가장 명망 있는 부족으로 만들어주고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어줍니다. 거의 그냥 대표 부족, 왕에 가까운 부족. 그래서 갈리아 원정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카이사르의 동영지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카이사르의 동영지로 등장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충성스러운 동맹 부족의 영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동맹 부족들이 겨울 동안의 보급을 다 해결해줘요. 예, 맞아요. 통수 때리는 부족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 7년차 가장 심각했던 그 베르킨 게토릭스와의 전쟁에서는 이 하이두이족조차도 배신합니다. 근데 최후의 결전에서 베르킨 게토릭스까지 꺾고 나서 모든 부족들이 다 굴복을 하는 거예요. 공프님. 실제로 배신 많이 합니다. 통수 많이 쳐요, 부족들이. 자, 예로 들어보면은 이거 뭐시여? 왜 플루타르코스 부분 인용한 게 없지? 잠시만요. 이런. 일단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2년차 벨가의 원정. 이건 갈리아 원정기에 있는 말입니다. 카르누테스족, 안데스족, 트로네스족의 영토에 동영지를 정하고 군단을 이동시킨 후에 자신은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끝이요, 기자님. 바로 그겁니다. 로마군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통치를 영국 애들이 너무 잘했던 겁니다. 제국주의 시대 때 그걸 아주 솔찬하게 배워서 써먹죠. 그 4년차 브리타니아 원정. 카이사르는 벨가이인의 영토에 전 군단의 동영지를 마련했다. 4년차가 되면은 이 벨가이가 이미 2년차 때 다 이제 공격을 받거든요. 정복이 되거든요. 이때 좀 안정화가 됐다고 느꼈던 거고. 근데 이런 게 아주 많아요. 그 중에 또 흥미로운 걸 가져와 보면은 5년차 브리타니아 원정. 자, 이런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그의 갈리아에는 가뭄이 들어 곡식이 크게 부족했으므로 카이사르는 동영지를 배정할 때 전년도와는 다르게 전년도가 어땠습니까? 벨가이에 몰아놨죠. 벨가이 몰빵해 둔 거 말하는 거예요. 벨가이 동영지. 자, 작년엔 그래도 괜찮았는데 5년 차에는 가뭄이 들어서 부족하니까 벨가이 동영지에 몰빵해 두지 않고 각 군단을 여러 부족의 영토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여러 부족들의 도움이 있었다. 계속 나오죠. 부족들의 도움.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 얘기하는데 로마 본국에서의 복음은 거의 언급이 안 돼요. 물론 간간히 언급이 됩니다. 간간히 언급이 분명히 돼요. 하지만 로마군에게 더욱 중요했던 복음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현지 징발이었다는 걸 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지 보급. 그렇죠?
갈리아의 가뭄이 로마군 보급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로마군이 그걸 너무 잘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기 또 이 부족의 이름이 나와요. 한 군단은 가이우스 파비우스 부장에게 맡겨 모리니족의 영토로 배정했고 또 한 군단은 퀸투스 키케로에게 맡겨 네르비족의 영토로 보냈으며 세 번째 군단은 루키우스 로스키우스에게 맡겨서 에수비족의 영토로 보냈다. 네 번째 군단은 티투스 라비에누스 부장에게 맡겨 트레베리족 국경과 인접한 레미족의 영토로 보냈다. 자, 보입니까 여러분? 각 부족들이 로마군의 군단병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병참 역할을 했던 거죠. 병참 수송도 하이두이족이 거의 전담해서 해요. 이게 아주 신기합니다. 이렇듯 5년차에 진입하면 갈리아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부족들이 로마군과 동맹이었으며 로마군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홍프님의 통찰이 또 흥미로웠던 거예요. 이게 왜군은 애초에 상대했던 조선이 이게 지금 요때 다루는 그 갈리아보다 정치적인 통합이 더 잘 돼 있지 않았냐. 그쵸?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카이사르는 갈리아가 유약해질 대로 약해질 때를 잘 존버해서 기다린 거죠. 기회를 잘 노린 거고. 다시 정리하지만 로마군이 갈리아 부족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클렌테스 피지베 부족들의 후원을 날로 받아먹지만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제가 인용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카이사르가 이 피지베 부족들, 피호 부족이라고 해야 돼요. 클렌테스 부족을 다 피호 부족이라고 해요. 그럼 피호 부족들로부터 이런 병참 같은 거 받아먹었는데 얘는 뭐 해줬냐? 아까 전에 그 디비키아쿠스 얘기죠. 그것부터 말해보면은 그는 둠노릭스에게 차후에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일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과거의 일은 디비키아쿠스를 보아 눈 감아주겠노라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부 갈등을 조정해준 느낌이고요. 조정자 역할, 콘술의 느낌, 뭔지 아시겠습니까? 로마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조정이죠. 이해관계 조정, 분쟁의 해결 능력이에요. 5년 차에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카르누테스족, 아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르누테스족 중에는 조상 대대로 부족의 왕을 지낸 가문의 후손으로 타스게티우스란 이름을 가진 귀족이 있었다. 카이사르는 모든 원정에서 칭찬하고 있죠. 모든 원정에서 이 사람의 특별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용기와 허위에 대한 보답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보답으로 그를 조상과 똑같은 지위에 복위시킨 바 있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후원 부족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날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널 도와줄게. 문제 발생해 우리가 해결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지 조달이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군은 어느 지역으로 원정을 가도 장기간의 원정이 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현지인들을 공정하게 통치하고 복속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말한 명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공정한 통치는요, 공정한 통치력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결국 로마의 국익을 위한 거예요. 그쵸? 카이사르는 자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죠. 결국 이러한 모든 클리엔텔라적인 조정은요, 결국 로마의 국익을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런 대회 원정도 성공하고 복속도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쵸, 명분과 신뢰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유사사학자 같습니까? 제야사학자 같나요? 자, 그렇다면 로마군이 갈리아에서 자행했던 학살과 약탈 또한 가혹행위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도 있죠. 실제로 갈리아 원정기 보면은 로마군의 가혹행위가 자주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로마군이 자행한 가혹행위나 약탈은요, 일단 첫 번째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들의 연속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예외적으로. 아까 말했죠. 왜군은 약탈이 기본적으로 전쟁의 전제예요. 기본적으로 왜군은 약탈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데 기본이 약탈인데 로마군에게 있어서 약탈은요,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행위거나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문어자리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한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 부족들을 통솔해온 로마군의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 부족들이나 국가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능숙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학살과 약탈에 얘가 뭐가 있냐? 아투아투가 공방전이거든요. 카이사르가 여기서 아주 잘 변명해놨어요. 변명. 여기서 왜 가혹행위를 했냐? 근데 나름 합당한 변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그거는 별도죠. 그거는 진짜 씨도 안 남기고 없앨 생각이었어서 그랬던 거죠. 그건 별도고. 그 구체적인 그것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 로마군에게 학살은요, 무슨 의미냐? 학살과 약탈은 보통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들이에요. 정치적인 의미를 가져요. 지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카르타고 학살하고 약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갈리아 원정을 수행할 때 각 부족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이해관계, 분쟁 같은 걸 조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디폴트고
약탈하고 학살하는 건 예외적, 주로 정치적인 의미. 아투아투카 공방전이 어땠다는 거냐. 자, 이런 학살을 해요. 학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카이사르는 병사들을 안으로 들여보냈고 도시 안의 모든 물건과 주민들을 한꺼번에 매각했다. 상인들은 노예로 매각된 자의 수가 5만 3천 명이라고 카이사르에게 보고했다라고 하거든요. 5만 3천 명이래요. 자, 이런 짓을 왜 했냐? 자, 지가 나름대로 변명하는 그 부분이 2년 차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카이사르는요, 아투아투카족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민심을 달래줬어요. 어떻게 달래줬냐? 대신 네르베족에게 한 것처럼 그대들을 위해서도 이웃 부족들에게 로마의 신민, 이건 피오 부족이라고 번역해야 적합해요. 피오 부족. 피오 부족을 해치지 말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해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타협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도 배신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으니까 보복을 하는 겁니다. 파트로누스인 로마군은요, 자신의 의무를 신이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렌테스인 아투아투카족은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신한 거 아닙니까? 클렌텔라죠. 로마군은 배신하면 어떤 꼴에 처할지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마땅히 로마인들의 인식에서는 배신이 맞아요. 자기들이 배신을 당한 거죠, 그렇죠? 마땅히 신의 성실의 관점으로 배신당한 거니까 그에 부합하게 보복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당화가 돼요. 최소한 카이사르는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갈리아 원정의 6, 7년 차의 대규모 반란은요, 카이사르에게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왜 치명적이었냐? 예전에 계속 이 갈리아 원정 말할 때마다 말하는 건데, 갈리아인들은 약 한 세대에 걸친 갈리아 왕의 공백이랑 내분을 정리하고 베르킨게토릭스를 왕 겸 최고 통치자로 내세워서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합니다. 하이케란 교수책에서는 약 50년의 공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세대라고 칩시다. 자, 카이사르가 비집고 들어간 것도 여러 부족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갈리아 원정 6, 7년 차 되면은 이 베르킨게토릭스가 우뚝 서요. 이제 대외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통합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왕이 서니까 하이두이족도 같은 갈리아 편에 돌아서면서 로마군을 배신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하이두이족이 대부분의 보급을 다 담당하고 있었다고요. 6년 차까지 되면요, 하이두이족은 이미 갈리아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최강의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다 키워줘요. 당연히 카이사르는 대부분의 보급을 하이두이족에게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 맞아요. 갈리아 왕국사에서 말한 건데 느스나 연맹 왕국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갈리아 전성기 리즈 시절 같은 경우에도 다 말하거든요. 그 카이사르가 원래는 갈리아가 졸라 세가지고 게르만족도 때려부시고 다녔다. 왕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왕이 있고 그렇게 셌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없어졌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안 합니다. 그쵸? 그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문제는 그 베르킨게토릭스가 만약에 이기면은 아예 뜯기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더 좋긴 하겠죠. 자주 독립을 하는 게 당연히 더 좋을 거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튼 그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하이두이족한테서조차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면 로마군 전체 보급에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하이두이족이 프랑스 한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하이두이족도 말미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얘네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란 일으키면 얘네 보급 끝나니까 그냥 갈리아가 이기겠네. 배신하자. 이게 승수가 다 있었던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깐만, 모션 캡처가 왜 안 되지? 아무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신하면 얘네 끝나겠네 해가지고 배신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이전에 있었던 거 그거 지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반란 부족이거든요. 이게 원래 얘네들한테 보급을 다 의존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배신했으니까. 아, 그래요? 안 들려요? 그래요? 잠깐만요. 됐다. 모션 캡처도 다시 됐습니다. 으쌰, 됐고. 자, 정상화 됐네요. 그래서 여기 하이두이족도 물론 카이사르가 잘 대해주긴 했지만 자기 이익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7년차 경로를 보면요, 기존 로마의 식민지였던 갈리아 트란살피나의 국경을 따라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우호 부족인 헬비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서조차도 우호 부족의 도움을 안 받으면 얘네는 아예 원정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자, 그래서 7년 차에 어떻게 하냐. 카이사르는 프로빈키아의 병력 중 한 부대와 이탈리아에서 이끌고 온 새 증원 부대에게 아르베르니족 영토와 인접한 헬비족의 영토로 집결하라고 명령했다. 헬비족이 여기 있어요. 헬비. 그 갈리아 트란살피나죠.
아유 다행이네요. 다시 말하지만 얘네는 현지인의 동맹 없이는 원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잘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잘 정리해 볼 겁니다. 이제 후원 받은 게 있어가지고 100만 원 후원 받은 게 있어요. 갈리아 원정 관련해가지고 2월부터 관련한 콘텐츠를 좀 밀도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헬비종 영토에서 쭉 경로를 볼게요. 아바리쿰까지 갑니다. 첫 번째. 곧 다시 해비족의 영토로 돌아와요. 아니요, 비약이 있었군요. 해비족 영토라기보다는 해비족 영토 부근 갈리아 트란살피나에 가까이 있는 아바리쿰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게르고비아로 돌아옵니다. 게르고비아. 아바리쿰까지 야심차게 갔는데 이겼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기면 뭐합니까? 보급이 안 되잖아요. 아, 둘이 무관해요. 무관한 별도 민족이에요. 그냥 이름만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아바리쿰이 프랑스 가운데 이 갈리아 한가운데 있었어도요. 보급선이 갈리아 트란살피나에 지금 얽혀 있잖아요. 다 반란 일으켜서. 그러니까 헬비족 영토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데서 승리하더라도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게르고비아로 뺀 거고. 그 게르고비아에서는 어땠냐? 또 패배해요. 패배해가지고 돌아가냐? 이 갈리아 트란살피나랑 이 헬베티족 있잖아요. 이 스위스 국경 따라가지고 쭉 이동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빈겐에서 또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우호적인 동맹 부족들로부터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선만 따라서 계속 간 거예요. 요거를 좀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요거를 가져왔어요. 요거. 여기가 갈리아 트란살피나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이제 헬베티족이 있는 곳 스위스 아닙니까? 이 갈리아 트란살피나랑 스위스 국경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그래서 멀리 가려고 하면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저도 여기 국경 따라서 이동하고.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베르킨 캐토릭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딱 깨닫는 겁니다. 베르킨 캐토릭스가. 아, 얘가 그 갈리아 내륙으로 들어오면은 보급 때문에 힘을 못 쓰네? 번뜩 해가지고 빈게네에서 지자마자 내륙으로 바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내륙으로 이동하죠. 왜냐면 그러면은 우후 부족들로부터 보급받는 게 힘들어지니까. 예, 알프스 산맥 그 인접한 곳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그나마 로마의 우호적인 부족들과 인접한 갈리아 트란살피나를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스위스 그쪽에는 헬베티족이랑 그 주변에 있는 우호 부족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알레시아 공방전의 무리수도 이해가 가죠. 베르킨게토릭스는 카이사르가 그 트란살피나의 우호 부족들로부터 보급받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보급받기 어렵기 마련인 갈리아 내륙으로 바로 이동한 거예요. 지자마자. 그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건 카이사르에게 보급이랑 병참 문제를 유발하는 사형 선고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때가 이미 한 4월이었나 5월이었을 겁니다. 카이사르는 내년도 겨울이 되기 전까지 겨울 전까지 전쟁을 끝내야만 해요.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겨야겠다. 이거 내륙으로 들어가게 두면 안 된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때 못 이기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먼 거리를 하루 만에 행군해낸 거예요. 빈게네에서. 맞아요. 빡세겠죠. 빡세겠지만 이웃한 부족들의 도움이 있으면 못할 것도 없긴 하겠죠.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싸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이테르 막시몽으로 이런 무리수를 괜히 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두면요, 같은 7년의 원정이었지만 왜군은 장기간의 원정에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죠. 장기간의 전쟁이 될 게 거의 명백해진 상황에서 극심한 현지 약탈은 자충수일 뿐인데 이거를 몰랐던 겁니다. 얘는 그냥 얘네가 해온 대로 한 거예요. 보급이 안 돼? 약탈해야지. 딱 그겁니다. 또한 장거리 보급 체계를 1년 차가 다 되어서야 급조한 것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도 잘 안 먹히죠. 1년 동안에 자충수를 둔 게 있잖아요. 민심 다 잃어버려가지고 의병한테 습격당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순신 장군님한테 개털리고, 그러면 보급이 아예 안 되죠. 그런데 고니씨가 이 조선의 정치 문화를 몰라가지고 지 혼자 급발진해서 평안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길어진 보급선 때문에 더 병량 보급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이 조선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평양선까지 길어진 보급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부산에 이 곡식을 쌓아놨어도 옮기는 동안에 의병들한테 습격당해서 불타기 아주 쉬운 조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 진짜 괜히 행군도 해봤던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했는데 전투하면서 계속 싸워요. 행군하면서 갈리아족이랑 한번 싸우는데 그때 3,000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하고, 근데 도착하자마자 뭐 합니까? 땅 파요. 성체까지 지어요. 성체까지 짓습니다. 성체까지 지은 다음에 이제 포위 전쟁에서 또 싸워가지고 이긴 거죠. 이게 진짜 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리아 용사들입니다, 진짜. 당시 갈리아 용사들은 진짜 살인병기들이 모여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로마군은 일본군과는 다르게 수백 년간 장거리 원정을 해온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수백 년간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되어 온 겁니다. 그들은
클리엔텔라를 활용해서 원정과는 곳곳마다 자신들을 후원해줄 동맹 부족, 국가 그리고 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엄청난 수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완이 진짜 엄청 흥미로운 병참체계인 거고, 다시 말하지만 로마군에게 현지 약탈이나 학살은요 지극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최후의 수단으로 발생했던 것과 왜군의 약탈의 차이가 커요. 다시 말하지만 왜군의 약탈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랑캐적이다, 도적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화가 현대까지 이어진 거다. 심지어 육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걸로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오늘 바짝 긴장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좀 다행인 건가 이게?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영상 올릴 때도, 편집해서 올릴 때도 아주 도발적인 부분만 이제 인트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영상, 인트로는 도발적이고 썸네일도 도발적인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정상적이네, 말이 되네 하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로마제국 그거 근본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 금발과 푸른 눈 보이십니까? 저 게르만족이에요. 감히 어떤 놈이요? 우리 모국에 있는 신성 로마제국 보고 로마가 아니래. 그 시대의 로마는 그냥 도시국가 중에 하나로 전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그냥 빈 땅 뭐 그 정도였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동로마 제국은 왜 제국인데 신성 로마 제국은 제국이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동로마 제국이 제국이면은 뭐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니냐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만족하셨으면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이후에 유입될 이 어그로를 위해서 제가 이것도 아주 도발적인 요걸로 해놓고 요걸로 해놓고 이제 수다 하나 떨죠.